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웨비나의 제목은 임원이 알아야 하는 AI 도입 시나리오이고요. 실제로 AI를 도입 이미 하신 회사도 있고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공했다는 회사보다는 실패한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실패의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앞에서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IT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쭉 갖고 있었고요. 18년부터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서 제가 IT 회사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뭐 디지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AI에 대한 것들을 전통 기업인 금융에서 접목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그 디지털 전환이나 AI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실패했던 일들, 성공했던 일들을 좀 같이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올해 한 번이구나 해서 전체 한 두 번 정도 했었고, 그때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AI 전환에 대한 주제로 어떤 몇 가지, 다섯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AI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파트는 AI 도입 시 주요 실패 현황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실패한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전체 음, 이 세미나는 10가지의 실패 현황과 그 현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입 시나리오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게 약간 이제 소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전체 10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6가지 정도를 저희가 골라서 일단은 좀 선보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장표는 이제 가트너가 얘기하는 AI의 전략, 골 세팅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그 6가지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AI를 드라이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현상들 뭐 두 가지와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 대한 부분 어, 그 조직 내에서의 얼라이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 리스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전에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6가지로 좀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체를 다 커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조금씩 그래도 사례들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혹시나 오늘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오늘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진행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전체 10가지 중에 6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트너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 오늘 사전 질문에서도 제가 조금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AI를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보시고 계신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일이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AI Opportunity Framework 또는 이제 가트너에서는 AI의 Opportunity Radar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쪽에는 External Customer Fac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Internal Operation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커스터머에게 익스포즈 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백엔드라고 얘기하는 백오피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회사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로 나누면 AI를 저는 이 구분법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AI라는 것이 뭐 우리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AI가 뭐냐고 물으면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돼서 AI를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브리데이 AI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전까지는 제대로 없었는데 AI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라는 것이 이제 게임 체인징 AI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분면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런 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뭔가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관심이 있는 유즈 케이스를 얘기할 때 분류들을 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각각의 네 가지 사사분면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리데이 AI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백엔드 오피스, 백오피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생산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부분들은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리스크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게임 체인징 AI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적용하기보다는 그 어떤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바꾸거나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사분면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좀 깔고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변화 실패에 대한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격한 기술 변화입니다. 이게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느낌들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대표적인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보급률입니다. 예, 뭐 보통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 뭐 인터넷, 라디오, 휴대폰, 뭐 스마트폰들이 도입돼서 25년까지 걸렸을 때 어디까지 페니트레이션 되는지, 침투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하면 AI는 너무 빠르게 아마 보급되고 있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거고요. 챗GPT가 오피셜리 이제 채팅 형태로 나온 것가 이제 202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이제 겨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냐면은 어, 그 시점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술을 가졌었는데 한 정말 요즘 한 1개월만 지나도 그렇죠. 막 완전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섣부르게 기술을 도입하면은 그게 나중에 결국 기술 부채 형태로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게 뭐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한 기술의 선택하는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얘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었을 때를 고려한 확장성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고려들을 실제로 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가 겹치면은 중장기적으로 의욕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런 사례들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그 안 좋은 사례들은 좀 피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참고 사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 오늘 아마 부지런하신 분들은 제미나이 3.0이 오늘 나온 거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이 나왔는데 저희 이제 요즘 지금 나오는 이제 글들을 오늘 좀 아침에 읽어보니까 완전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이제 구글이 정말 구글답게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 AI가 거의 독보적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이제 API 마켓에 대한 시어인데 이미 안트로픽한테 뒤쳐져 클로드입니다. 주로 이제 서버 개발 쪽, 프로그램 개발 쪽에 워낙 안트로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아마 요번 3.0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도 또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되게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뭐 이거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걸 다 설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젠 AI라고 얘기하는 기술에 지금 6가지 카테고리를 보통 분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실제 논문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쫓아가기도 어렵고 도대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LLM들이 워낙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4년까지만 일단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LLM이 그 이제 뭐 허깅 페이스 같은 데 이제 많이 올리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7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라마 같은 오픈 소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기도 했지만 도대체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요즘에는 큰 흐름상으로 중국에서 나온 뭐 그 알리바바의 쿠엔 같은 것들을 또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한다든지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속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시는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뭐 제가 스냅샷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최근에는 뭐 젠스팍이라든지 중국산 이제 솔루션들을 되게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젠 AI 파일럿들을 했을 때 실패하는 얘기들을 좀 보면은요.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뭐 모델의 아웃풋 퀄리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좀 언급이 되겠지만 조직에서 거부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잘 스폰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뭔가 써보려고 시도하시는 분의 파일럿 하는 분에 비해서 생각보다 실제로 적용한 데는 굉장히 작고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뭐 이제 조사들이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일단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그 이제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세상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도 이제 새로운 버전 나오면 새로운 버전 쓰고 싶어 하잖아요. 최신 기술에 대한 좀 약간 우리가 선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맞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요.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한데 아니야 우리는 젠 AI를 써야 돼.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발생합니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닭 잡는 뭐 칼이 필요한데 소 잡는 칼로 쓴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적합성보다는 최신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죠. LLM은 챗GPT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풀어내도 되는 것들을 지나치게 AI를 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니드 루브는 이제 요새는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그 AI가 다 알아서 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크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하고 AI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구별하되 AI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 좀 약간 저 짤로 나오는 건데요. 예, 이제 윗분들이 이제 그 CEO들이라고 좀 약간 좀 시니컬하긴 합니다. 뭐 뭘 원해? 그러면 이제 AI를 원하는데 그럼 AI 하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건 모르겠지만 바로 하고 싶어. 이제 이게 사실은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미나나 뭐 조찬 모임 워낙 조찬 미팅이 워낙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면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제가 옛날에 빅데이터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면 항상 이런 움직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최신 기술을 과잉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게 이제 그 MIT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예, 보면은 뭐 AI가 다 바꿀 것 같다든지, 그다음에 AI만 적용하면은 막 비즈니스가 막 트랜스포밍 한다 그러죠. 전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예, 오직 5% 정도만 AI가 이제 툴이 워크플로우에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치 AI 모델이 시원치 않아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특히 이제 에브리데이 AI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실제로 AI를 적용해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영역이 워크플로우 형태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대개 다 실패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보다는 가져다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예, 그렇게 쉽지 않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해외 사례들을 제가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예, 국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그렇게 잘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라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이제 해주는 데고 뭐 시내 뭐 이제 이런 뭐 기사 관련되는 그저 이제 IT 관련된 기사고 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뭐 항공사 각각이 이제 사례들을 보면 예, 이게 이제 잘못 예측해서 아예 사업부를 철수하게 된다든지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했는데 아까 휴먼 인더 루비라고 얘기했죠. 검증하는 작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외주 벤더하고 AI 추천 기사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했더니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나가면서 신뢰도가 훼손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잘못된 요금 체계를 AI 챗봇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다 환불해주고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판결이 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오픈되지 않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외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기술 과잉 적용의 사례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두 가지 사례인데요. 사실 왼쪽은 과잉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19년에 이제 뭐 생성형에 나오기 전부터 했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그 음성 정도하고 채팅만 합니다. 근데 2천만 고객 넘었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오른쪽은 이제 제가 사실 했던 일입니다. 국민은행에서 21년일 거예요, 이게 아마. 예, 우리나라는 이게 마이크 나와서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 줘야지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버추얼 휴먼들, 이제 요즘에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직접 이제 아나운서를 가져와서 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비용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 정도로만 적용하고 빠졌는데, 예, 되게 팬시하긴 하나,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ROI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보면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원이 알아야 하는 AI 도입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표에는 이제 깊이 있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에 대한 키 메시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했던 6가지를 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7번, 9번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기술 변화 가속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AI 옵스, LLM 옵스, ML 옵스, 핀 옵스 이런 부분들 조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핀 옵스는 비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 전체 운영 시스템들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AI 옵스나 LLM 옵스나 ML 옵스는 사실은 시스템의 어떤 플로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LLM도 그렇고 AI 관련된 솔루션들이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회사나 조직이나 기업에 들어와서 쓰일 때는 조직의 시스템과 잘 묶여서 연동되고 통합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AI에 관련되는 영역 자체도 앞에서 제가 데이터도 데이터 플로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AI도 AI가 어떤 흐름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모델이 동작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부의 데이터들을 먼저 뭐 검색하는 RAG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어떤 이제 그 표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LLM을 쓴다든지 뭐 외부의 분석 영역을 쓴다든지 하는 이 전체 흐름들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초기에 도입했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좀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 LLM에 바인딩돼서 만들었는데 교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체하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사례들도 이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향후의 변화나 교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아키텍처 설계가 모듈화하는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뭐 LLM이 됐든 어떤 특정 무슨 뭐 비전에 대한 기술이든 뭐든 간에 한 3개월 정도면 시장을 다시 한번 그 솔루션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AI 모델들도 LLM이 바뀌면은 모델 자체가 바뀌는 뭐 말씀하신 저 심지어는 LLM 모델이 버전이 되면은 잘 동작하든 프롬프트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옵스가 사실 여러분 이제 데브옵스에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원래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이 분리돼 있었는데 이걸 분리할 필요 없다. 그 클라우드의 이제 컨테이너 기법 때문에 얘기 나온 거지만 지금은 이제 운영의 관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AI 트랜스포메이션 AX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옵스 개념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처가 기반이 돼야 AI 옵스나 LLM 옵스나 요새는 이제 보안도 세고 옵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옵스의 세상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고요. 핀옵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옵티마이즈하고 이벨류에이트 하는 형태의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핀옵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플로우들을 요즘은 많이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의 발전도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기술을 찾는 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문제가 뭔지를 일단 규정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프로블럼 퍼스트라고 표현했고 적정 기술을 선택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할 때 해결할 문제와 그 문제의 가치, 그 다음에 그 가치에 쓸 수 있는 기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너무 비싸면 뭐 멋진 일이긴 하지만은 비용 효과를 만족시킬 수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적정 기술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전문가 확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기술에 대한 잘 이해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요새는 이제 투자 접근을 통해서 꼭 내 조직 안에 있지는 않지만은 내 조직처럼 운영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부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실제로 전통 기업에 가서 그 자연어 처리 엔진을 할 때도 핵심 엔지니어 2명을 이렇게 데려와서 충분히 작업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걱정은 있으나 내부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ROI 기반의 지속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예, 앞에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ROI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난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크게 생각하지만 작게 시작하면서 계속 확산하는 형태의 노력들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찾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